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72이 되었어요. 45년 전 27의 나이로 시집와서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죠.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정민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회사원이었고, 며느리 수연이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들어온 새댁이었죠. 수연이를 처음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말씨까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첫 만남에서 수연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른을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했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아침마다 내 안부를 묻고 끼니 때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주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도 가고 정말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해준다고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수연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줬죠. 병원 갈 때면 꼭 같이 가주었고 약 먹는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정민이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수연이가 내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죠. 어머니,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세요? 제가 파스 좀 붙여드릴까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저리 쑤시죠. 제가 따뜻한 찜질팩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며느리 자랑이 끊이질 않았죠. 김 여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말도 제대로 안 한다는데, 이 여사네는 아예 따로 산다는데, 우리 수연이는 정말 다르다고 하늘이 내린 며느리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수연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건 내가 쓰러지고 나서였어요. 그날은 2월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겨우 침대 끝에 앉았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수연이를 부르려 했는데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으아. 간신히 소리를 냈더니 수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표정이 달랐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놀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게 더 급했죠. 손짓발짓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리려 했어요. 수연이는 한참을 나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이고, 이제 진짜 치매까지 오셨나.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요. 빨리 와보세요. 정민이가 황급히 들어왔고 내 상태를 보자마자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는 중풍이라고 했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왔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수연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병실에서 정민이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여보,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하지? 요양병원에 모실까? 수연이가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정민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모셔야지. 내가 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신다고 했잖아. 그때였어요. 수연이가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 내가 언제까지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좀 우리끼리 살고 싶다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듣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말도 못 하시는데 뭘. 그리고 어머니 연금 있잖아. 그거면 요양병원비 충분히 나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살갑게 대해준 게 다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후 수연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 인사는커녕 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식사도 대충 차려서 방 앞에 놓고 가버렸죠. 약도 제때 챙겨주지 않았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도 몇 시간씩 방치했어요. 아이 참, 또 똥 쌌어. 하루에 몇 번을 싸는 거야. 정말 지긋지긋해. 수연이는 내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심해졌죠. 정민이가 출근하고 나면 수연이는 아예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어머니, 오늘부터 통장이랑 도장 제가 관리할게요. 어차피 거동도 못 하시는데 뭐 하러 갖고 계세요. 연금도 제가 알아서 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서랍을 뒤져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저 끙끙거리는 소리밖에 낼 수 없었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가만히 계세요.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이 집은 제가 관리하는 거니까. 수연이는 내 연금을 마음대로 썼어요.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화장품을 사고 친정 식구들한테 용돈도 줬죠. 정민이한테는 시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민이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정민이가 퇴근하면 수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오늘 어머니 컨디션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 내가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어. 어머니가 고맙다고 눈빛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이는 하루 종일 나를 방치했으면서 정민이 앞에서는 효부인 척 연기를 했죠. 정민이는 그런 수연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죠.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못 돌봐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잘 모셔주니까 마음이 놓여. 정민이는 순진했어요. 아니, 너무 수연이를 사랑해서 진실을 보지 못한 건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든 정민이한테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비록 말은 못하지만 왼손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정민이가 회사에서 쓰다 버린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와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나한테 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했죠. 시어머니, 오늘은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10만 원 좀 뽑아 썼어요. 뭐,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우리 돈이니까 상관없죠. 아, 맞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30만 원 정도 더 쓸 거예요. 이런 말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달 후였어요. 수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언니, 나 잘하고 있지. 시어머니 연금 다 내가 관리하고 있어.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데 병원비랑 약값 빼고도 150만 원은 남아.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도 내고 언니한테도 용돈 주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있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연이는 더 무서운 얘기를 했죠. 정민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알고 있거든. 그리고 혹시 알아?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이 집도 내 거가 되는 거잖아. 정민 오빠가 외아들이니까.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수연이가 단순히 내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정민이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죠. 수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경찰이었죠. 정민 씨 가족이신가요? 정민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왜인지 눈빛은 차가웠어요.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수연이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 혼자 다녀올게요. 어차피 가셔도 도움이 안 되니까 집에 계세요. 그렇게 수연이는 혼자 병원에 갔고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슬픈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 정민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정민 오빠 차를 들이받았대요. 즉사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니.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끙끙거리는 소리만 났죠. 그런데 수연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장례 준비를 했죠. 더 이상한 건 정민이 사고 현장에서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가져왔을 때였어요. 영상을 보니 정민이 차 뒤를 누군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 그 차가 정민이 차를 추월하면서 진로를 방해했죠. 그 때문에 정민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거였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차가 너무 의도적으로 정민이 차를 방해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연이가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빠, 일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 약속한 돈은 내일 입금할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우리만 아는 거야.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수연이가 정민이를 죽인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시켜서 죽인 거였죠. 나는 그날부터 더 필사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왼손으로 겨우겨우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수연이 전화 통화를 모두 녹음했고, 수연이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증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정민이 옷 중에 피가 묻은 셔츠가 있었어요. 수연이는 그걸 세탁기에 넣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연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무서운 계획이 적혀 있었죠. 1단계, 시어머니 신뢰 얻기. 완료. 2단계, 시어머니 재산 파악하기. 완료. 3단계, 시어머니 무력화하기. 완료. 4단계, 정민 제거하기. 완료. 5단계, 모든 재산 상속받기. 진행 중. 놀랍게도 수연이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나와 정민이를 제거하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운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수연이는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친정 식구들을 집에 불러서 파티를 열기도 했고, 내 앞에서 대놓고 돈 자랑을 했죠. 시어머니, 이제 이 집도 제 거예요. 정민 오빠가 죽었으니까 상속은 저한테 가는 거죠. 물론 시어머니도 상속인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동도 못 하시니까 제가 다 관리할게요. 그러면서 수연이는 변호사를 불러서 상속 서류를 만들었어요. 내 도장을 몰래 찍어서 서류를 꾸미기도 했죠.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복수를 준비했어요. 정민이 기일이 다가왔어요. 49제를 지내는 날, 친척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죠. 나는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어요.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녹음 파일을 정리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정민이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끔 나를 보러 왔거든요. 민수라는 친구였어요. 민수는 정민이를 잃고 많이 슬퍼했죠. 어느 날 민수가 나를 보러 왔을 때 나는 필사적으로 왼손을 움직여서 글씨를 썼어요. 도와주세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써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수현, 이가정, 민이를 죽여요.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정말이세요? 증거가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가리켰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어머니,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겨야 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글씨를 썼죠. 49제 날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49제 날이 왔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였죠. 정민이 형제들, 사촌들, 그리고 내 형제들까지. 거실에는 정민이 영정이 놓여 있었고 모두들 슬픈 표정이었어요. 수연이는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죠. 정민 오빠,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실 수가 있어요? 저랑 어머니만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연기를 보면서 나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어요. 민수는 내 휠체어를 밀고
거실 중앙으로 나왔죠.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수연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못 하시는데.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서 연결했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시어머니, 오늘은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10만 원 좀 뽑아 썼어요. 뭐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우리 돈이니까 상관없죠. 수연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친척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수연이는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조작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재생했어요. 언니, 나 잘하고 있지. 시어머니 연금 다 내가 관리하고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도 내고 언니한테도 용돈 주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있어. 이번엔 통화 녹음이었어요. 수연이 목소리와 상대방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수연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이 나왔어요. 오빠, 일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 약속한 돈은 내일 입금할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정민이 작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수연이, 내가 정민이를 죽였다는 거야. 수연이는 펄쩍 뛰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건 다른 일 얘기예요. 하지만 민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정민이 피 묻은 셔츠와 수연이 일기장이었죠. 이건 정민이 사고 당일 입었던 셔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연 씨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1단계, 시어머니 신뢰 얻기. 완료. 2단계, 시어머니 재산 파악하기. 완료. 3단계, 시어머니 무력화하기. 완료. 4단계, 정민 제거하기. 완료. 5단계, 모든 재산 상속받기. 진행 중.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친척들은 수연이를 둘러싸고 소리를 질렀죠. 이 나쁜 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민이를 죽이다니. 수연이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죠. 민수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연이는 결국 체포되었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연이가 나한테 먹인 약 중에 근육이완제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풍이 더 심해진 거였죠. 또한 수연이 오빠라는 사람도 잡혔는데 그는 전과자였어요. 돈을 받고 뭐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정민이 차를 미행하고 사고를 유도한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비록 말은 못했지만 민수가 내 대신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수연이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거기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수연이가 준 약을 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까 몸이 좋아진 거예요. 6개월 후 나는 왼쪽 팔다리는 거의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오른쪽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죠. 민.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비록 아들은 곁에 없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금 나는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민이 삼촌이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주죠. 가끔 정민이 친구들도 찾아와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료를 봐주고요. 수현이 친정 식구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어요. 수현이 엄마와 언니도 공범으로 밝혀져서 징역을 살고 있죠. 그들이 처음부터 짜고 수현이를 우리 집에 들여보낸 거였어요. 가끔 정민이 꿈을 꿔요. 꿈 속에서 정민이는 웃으면서 말하죠.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되었으니까요. 요즘 나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해서 정민이 무덤에 걸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아들아,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았어. 이제 편히 쉬렴.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민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수연이를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요. 너무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믿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믿고 싶었죠. 그 믿음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요양원에서 가끔 다른 할머니들과 얘기를 나눠요. 며느리 얘기가 나오면 다들 불평불만이 많죠. 며느리가 명절에도 안 온다. 전화도 안 한다. 손주도 안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그런 며느리가 낫다고. 차라리 안 오고 연락 안 하는 며느리가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칼을 꽂는 며느리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고요. 한 할머니가 내게 물었어요. 박 여사, 며느리는 어때? 잘 지내니? 나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며느리는 이제 없어요. 그 할머니는 내 사연을 모르니까 이혼했나 보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나와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학대했다. 재산을 빼앗았다. 심지어 살해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또 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나는 수기를 쓰기로 했어요. 아직 손이 불편해서 느리지만 조금씩 써나가고 있죠. 제목은 며느리의 두 얼굴이에요.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의심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은 끝까지 자신이 관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제는 정민이 생일이었어요. 살아있었다면 38살이 되었겠죠. 아마 지금쯤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연이가 아닌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서요. 나는 정민이 사진을 보며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도와줬죠.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민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같이 울어줬죠. 모두들 내 사연을 알고 있거든요. 그날 밤 또 정민이 꿈을 꿨어요. 이번엔 정민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었어요. 7살쯤 되었을까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죠. 엄마, 나 유치원 다녀올게요. 오늘 선생님이 상 주신대요. 나 착한 어린이래요. 꿈속에서 나는 정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정민이가 제일 착하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 꿈에서 깨고 나니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행복한 꿈이었어요. 정민이가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볼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어제 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민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이래요. 정민이 생명보험금과 내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었죠. 정민이 형 장학재단. 첫 장학생이 10명이나 된대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좋은 학생들이래요. 정민이가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연이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대요. 민수가 가져왔는데 읽을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읽어봤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천인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정민 오빠도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죄의 말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민이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니까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요양원 정원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이 마치 정민이 손길 같아요. 정민이가 하늘에서 나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건강하시다고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알죠. 아마 1, 2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정민이를 만날 수 있겠죠. 정민아, 엄마가 곧 할게.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아빠도 만났니? 아빠랑 둘이 잘 지내고 있니? 엄마도 곧 가서 우리 셋이 다시 같이 살자.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에요. 정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엄마, 천천히 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그럴게.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갈게. 그때 만나서 못다 한 얘기 다 하자.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다워요. 마치 정민이가 그린 그림 같아요. 정민이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특히 노을 그림을 자주 그렸죠. 엄마, 노을은 하늘이 우는 거래요. 행복해서 우는 거래요. 정민이가 그랬었죠. 지금 하늘도 행복해서 우는 걸까요? 정민이가 있어서 행복한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오늘은 된장찌개래요. 정민이가 좋아하던 메뉴죠. 수연이도 처음엔 된장찌개를 잘 끓였었어요. 그것도 다 연기였겠지만요. 이제 수연이 얘기는 그만할게요. 더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정민이와의 행복했던 기억들만 간직하려고요. 정민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 입학식 날, 초등학교 졸업식 날, 대학 합격했을 때,
첫 월급 탔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보석 같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 보석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정민이를 만나면 말할 거예요. 엄마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내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사랑해, 내 아들아.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저 별 중에 하나가 정민이겠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우리 정민이일 거예요. 잘 자, 정민아. 엄마도 이제 잘게. 좋은 꿈 꾸렴. 엄마도 오늘은 내 꿈을 꿀게. 우리 꿈에서 만나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나의 아들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나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민이 기일이거든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정민이 묘지에 왔어요. 민수가 차로 데려다 주긴 했지만 묘지 앞까지는 혼자 걸어왔죠. 정민아, 엄마야. 엄마가 드디어 걸어서 왔어.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이제야 와서. 묘비 앞에 정민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렸어요. 불고기, 잡채, 김밥, 그리고 된장찌개도 준비했죠. 민수가 도와줬어요. 형, 나 여기 있어. 잘 지내고 있지? 엄마도 이제 많이 건강해지셨어. 걱정하지 마. 민수가 정민이한테 말을 걸어요. 둘이 정말 친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묘지 옆에 누군가 꽃을 놓고 간 거예요. 카드도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민 선배님,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정민이 장학재단 학생이었나 봐요. 정민이를 직접 알지도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민아, 보고 있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고 있어. 자랑스러워. 내 아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정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나무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정민이 목소리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민이는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정민이는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해가 지기 시작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정민이 묘비에 작별 인사를 해요. 정민아, 엄마 간다. 다음에 또 올게. 내 생일 때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지내. 사랑해.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슬픈 눈물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움의 눈물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민이 목까지 잘 모실게요. 정민이가 그러고 싶었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민수야. 정민이도 고마워할 거예요. 요양원에 돌아와서 일기를 써요. 오늘 있었던 일, 정민이 묘지에 간 일, 장학생이 놓고 간 꽃, 민수와 나눈 대화. 모두 적어요. 이 일기는 언젠가 책으로 만들 거예요. 제목은 여전히 며느리의 두 얼굴이지만 내용은
단순히 수연이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정민이와의 추억,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 후의 삶까지 모두 담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뭔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요. 오늘 밤도 정민이 꿈을 꿀 것 같아요. 꿈에서는 정민이가 살아있어요. 수연이도 착한 며느리고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비록 꿈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현실은 비록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해요. 정민이가 그걸 원할 테니까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테니까요. 내일은 장학재단 행사가 있대요. 새로운 장학생들을 만나는 날이래요. 나도 참석하기로 했어요. 정민이 대신 그 학생들을 응원해 주려고요. 정민이가 살아있었다면 그 학생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래, 내가 정민이 대신 그 말을 전해줄게요. 정민이 마음을 전해줄게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에요. 저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이 우리 정민이에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 아들이에요. 잘 자, 정민아.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도 잘 부탁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또 다른 1년이 흘렀어요. 이제 나는 74세가 되었어요. 건강은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수연이 언니였어요. 면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어요. 수연이 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민 씨 명복을 빌고 있대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머니, 가세요. 더 할 말 없어요. 수연이 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증오는 놓아주기로 했어요. 증오를 품고 사는 건 나만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이가 옥중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많이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연이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자신이 한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연 씨도 나름대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가장 큰 벌이니까요.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게 진짜 벌이겠죠. 오늘은 정민이 장학재단 3주년 기념식이었어요. 벌써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대요. 그 중에는 의사가 된 학생도 있고, 선생님이 된 학생도 있고, 대기업에 취직한 학생도 있대요. 기념식에서 한 학생이 편지를 읽어줬어요.
정민 형님, 아니 은희님. 저는 형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려 했는데 장학금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민이가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다니. 정민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기념식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정민 선배님 묘지에 꽃을 놓고 갔던 학생이에요. 아, 정말 반가웠어요. 그 학생이었구나. 이제 취직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월급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제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어서요. 정말 기특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니, 정민이 장학재단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고마워요. 정민이도 틀림없이 기뻐할 거예요. 할머니, 정민 선배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나는 정민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다고, 꿈이 많은 청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민이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웃으면서 엄마,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는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요양원에 돌아왔어요. 오늘은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정민이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요. 수연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정민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손주도 보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죠. 나는 정민이 이름으로 좋은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게 정민이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내일은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거든요. 민수가 데려다 준대요. 민수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정민이가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고마워했을 거예요. 이제 잠을 자야겠어요. 오늘도 정민이 꿈을 꿀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자, 정민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했어. 자랑스러워. 내 아들. 사랑해. 5년이 흐른 지금 나는 77이 되었어요. 이제는 많이 늙었죠. 하지만 아직 정신은 맑고 걷는 것도 문제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다니 정말 대단하시다고요.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내가 쓴 수기가 드디어 책으로 나왔거든요.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 그대로예요. 출판사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책 표지에는 정민이 사진을 넣었어요. 웃고 있는 정민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뒷표지에는 이렇게 적었죠. 이 책을 하늘에 있는 내 아들 정민이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판 기념회도 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정민이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장학재단 학생들까지. 모두가 축하해 줬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뭔가요? 나는 대답했죠.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무엇보다 내 아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수현 씨를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아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녀는 그녀의 죄값을 치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기념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 이제 요양원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곳이죠. 정민이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편지들이 쌓여 있어요. 독자들이 보낸 거래요. 하나씩 읽어봤어요. 할머니, 책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정민 씨가 천국에서 행복하기를 빕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을 두신 할머니가 부럽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민이를 기억해 주다니. 정민이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편지 중에 하나가 특별했어요. 수현이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민 오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결국 짧게 답장을 썼어요. 수연아, 편지 받았어. 이제 그만 잊고 새 삶을 살아. 더는 연락하지 마. 안녕.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정말 수연이와의 악연을 끝내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저녁이 되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에서 정민이 장학재단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도 장학생을 50명이나 선발했대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민이 방으로 갔어요. 아, 이 집에도 정민이 방을 만들었거든요. 정민이 물건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책상, 책들, 컴퓨터, 사진들. 정민아, 오늘 엄마 책이 나왔어.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줬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려줬어. 정민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정민이는 여전히 웃고 있어요. 마치 잘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하는 것 같아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이 떴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요. 정민이가 축하해 주는 걸까요? 정민아, 엄마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내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해. 그래도 언젠가는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많이 보고 싶어. 많이 사랑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려요. 정민이가 엄마, 나도 사랑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아.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에요. 나 박순자는 77의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겠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정민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수현이라는 악마 같은 며느리를 만났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혔어요.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민이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장학재단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요. 이것이 내 이야기예요.
며느리의 두 얼굴을 목격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 아들을 잃고도 살아남은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찾아 정의를 실현한 한 인간의 이야기예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어요. 정민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서로를 아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